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출국한 가운데 북미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그 평창의 평화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 선수단이 와서 그 의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메달권의 활약은 없었지만 그 역할은 아주 컸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북한의 응원단이 옴으로써 우리 그 대한민국 관광객이나 또 세계 많은 그 평창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온 손님들에게 뭔가 평화의 메시지를 던져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각광을 덜 받은 것이 있다면은 이제 북한에서 그 개막식 때 고위급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또 폐막식 때는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또 고위급 대표단으로 왔고, 이게 워낙 그 고위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 응원단의 좀 각광은 조금 그 줄어들었다.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예, 관심이. 아무래도 네. 이제 2000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나 또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보다는 좀 덜 각광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응원단의 존재가 무력한 건 절대 아니고, 또 중간에 뭐 김일성 그 얼굴 가면이냐 실제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러일으키면서 예.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화해 무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선수단 간의 교류나 응원단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간의 교류도 있었는데 이런 교류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에.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뭐 격세지감 상점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 사실은 그 작년 말까지 진짜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우려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인가, 전 세계의 선수들이 혹시 거기 위험하다고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게 별 사고도 없고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 메달도 상당히 그 우리의 스포츠 저변이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듯이 뭐 설상 종목 메달도 네. 따고 스켈링턴도 따고,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컬링. 예. 정말 이제는 뭘 보고 이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거 외에 진짜로 우리에게 가져온 다른 큰 선물은 김여정과 김영남의 방문으로 우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의 그 여동생, 관심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친서까지 들고 와서 우리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대해서 정상회담 하자 이런 메시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지만, 그래도 그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상당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뭐 우려하는 분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남북 관계가 빨리 진전되나 보다. 그런데 저는 그 안보 위기보다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항상 북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면서 남북 관계는 최소한의 관계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없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그냥 적대 관계까지 돼 있으니까 자칫하다가 북한과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에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손도 못 써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또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지금 뭐 김여정 다녀간 이후에는 좀 전화한 지가 좀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카 김영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안함 뒤에 있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이런 사람이 와서,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도 네. 아마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김영철을 만나야 될 겁니다. 김영철이 남북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왔다, 이것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으로는 저도 상당히 껄끄럽지만 이 사람과 상의해서 뭔가 획기적인 남북 관계간의 전기가 오늘 마련되기를 저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긴밀한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평창 동계올림픽 즐겁게 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폐막식을 계기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방남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침 주먹.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정철은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다시 해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군장병 배신한 문재인 정권 자폭하라. 홍해물과 백두산이 김영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남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려면 이 통일대교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시가 펼쳐져서 우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김영철을 보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것도 아마 김영철이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겠는가. 남남 갈등을 남남 일으키기 갈등이 위해서. 저렇게 극대화되는 걸 북한이 노려서 보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 볼 때 김영철이 말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좀 도가 지나친 면이 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응하는 데서 좀 더 융통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그 국회의원은 뭐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갈 리도 만무하고 또 일각에서 말하는 뭐 김영철이 연안함 폭침의 주역은 아니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경찰 총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저런 사람이 오겠다는 걸 막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아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대남 정책이 총책이니까 와서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렇게 또 미국의 대표들과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결자 해지의 원칙에서 풀어보자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받은 것이지 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오게 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런 갈등도 이번 평창 올림픽의 여러 가지 평화 프로세스에 시작된 작은 흠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뭔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데는 하나의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 이후에 처음 온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군사회담 대표로 네. 나왔었는데요. 2014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시안 게임 했을 때 3인방 실세 3인방이 왔을 때 이제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이 왔는데요. 황병서도 뭐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참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해상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교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시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제 험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전 규칙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북한의 그 선박에 대해서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는데 북한에서 과거에는 이제 경고를 하고 발사를 하는데 경고를 없이 그냥 막 발사 위협 사격부터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먼저 회담을 하자고 연락을 왔습니다. 네. 황병서가 당시 김관진 그 안보실장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담하자.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김영철이 판문점에 와가지고 회담 대표로 당시 우리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마주 앉았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야당 주장은 그 당시는 우리 땅을 밟은 건 아니다. 판문점에서 회담한 것이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우리 땅에 와서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걸 못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2014년 그 당시에 이제 10월달에 회담하고 그럴 때 한국의 보수 언론 이런 데도 논설 같은데 역시 북한에게는 이런 흉악한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당시엔 네. 가졌고 당시에 집권당이 사실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야당이 됐다고 그래서 이래면 그럼 그 당시에 뭐죠? 김영철과 지금의 김영철은 다른 사람이 됐냐? 오히려 천안함 폭침으로 치면 더 가까운 시기에 환영해 놓고
지금은 반대한다는 게 이거는 좀 정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리도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에서 우리에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서 갈등 벌이다가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차하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남북 관계 개선을 동력 삼아서 북미 대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렇게 북미 간의 갈등만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객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대남 정책 총책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룡해를 보내는 것보다 김영철을 보낸 게 오히려 우리한테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실무적인 봅니다. 측면에서 더 대화가 왜냐하면 가능하기 대남 정책의 때문일까요? 총책이기도 하고 네네. 북핵 문제도 어느 정도도 알고 있고 천안함, 연평도, 뭐 목함지뢰까지 다 이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자이지 차원에서 이 무장 해제시켜서 보냈다는 거는 우리하고 뭔가 관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 근데 최룡해가 오면요 의전으로 그냥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짜로 그 관계를 착실하게 다지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데는 이 사람하고 담판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 종일 회담할 때 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제 기대하기로는 저렇게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천안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김영철이 한마디 해주기를 좀 사과나 인정, 반성 이런 것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남북관계 더 빨리 진전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전향적인 태도까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 북한 김현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이 또 뜨겁게 격돌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천안함 폭침은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셔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린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 실세 3인방이 올 때 큰 반대 여론은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워낙 갑자기 온 데다가 또 이제 그 3인방 중에 물론 황병서 김양건 최용해였습니다만은 사실 황병서는 천안함 폭침 당시에는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있었지 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의 논리는 자기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묵으로 지금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따지자면 정말 6.25 때 얘기에서부터 북한에게 얼마나 따질 것이 많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이우락 정보부장이 지난 72년도에 평양을 남북대화의 최초 문을 열기 위해서 갔을 때 김일성이 그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강경분자들이 한 거다. 바로 그 강경분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인민군 정찰국장이었던 김종태 중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천안함 폭침은 사실 김영철 대장이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를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김정은과 진행됐는데 김정은이 거기서 사과했다면 더없이 김영철이 오는 건 아무 충돌 없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순서가 좀 뒤바뀐 경우는 있지만은 일단 너무 과거의 논리에 얽매이면 남북 관계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용이 원칙에서 이번에 평창의 평화 열차에 김여정도 태우고 김영철도 태우고
다 태우고 우리가 운전대를 쥐면 북한도 따라오고 미국도 따라오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순탄하게 풀릴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뭐 과거 상처나 원한이나 이런 걸 다 묻어놓고 그냥 그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저는 그걸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예. 연구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의 김영철과 지금의 김영철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주장이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야당이 돼서 그렇겠죠. 입장이 글쎄 바뀌면서. 그렇게 하면 예. 야당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김영철이 보면 정말 저게 괴수죠. 정말 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북한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남북과는 적대 관계로 가고 우리는 핵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끝까지 적대적으로 가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40배나 앞서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체제에서 경쟁 승리했는데 우리는 핵도 개발도 못하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계속 적대적으로 싸우면 그러면 최소한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위기 국면에서 뭔가 사태를 수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에 서고 북미 간에도 미국도 그렇게 대화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이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막 진전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월가의 잡지이기 때문에 신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인데 여기서도 대화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를 해라. 압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보수적인 잡지에서도 그러고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게 저렇게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보수는요. 저는 보수는 아닙니다만은 김영철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섣불리 제재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져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부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전부 이게 부정적으로만 하면은 그냥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질 않아요. 그냥 나는 북한이 싫어요. 북한이 싫은 걸 우리 온 국민이 다 싫죠. 그러니까 다 싫은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은 나는 한편이다. 이거는 너무나 좀 높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높은 단계는 우리 국민들을 진짜로 국운을 개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몽하면서 좋은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김영철 와서 확실하게 천안함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도 거꾸로 상당히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북한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갈 때 전 세계를 운항했던 것도 그렇고 최희 부위원장 방남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렇고 제재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부분이긴 맞지만은 사실 북한에서 뭐 지금 최희라든지 무슨 뭐 최용해라든지 또 김영철 특히 두 사람은 뭐 이미 2010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고 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있다면 그 제재가 바로 그 약발을 드러내지만 그 어떤 개인적인 제재도 북한을 그렇게 흔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제재를 해서 북한이 이제 10월 달이 뭐 고비다 하는 이런 벼랑 끝에 세우는 것은 상당히 그건 충격적이고 효과가 있는 제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뭐 최희 정도 북한 내에서 그냥 김정은에게 멸사봉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 제재하는 걸 우리가 풀어줘서 서울에 오게 했다. 뭐 이거 우리가 보면은 뭐 좀 북한을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려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저는 그 느슨함으로 그들이 숨통을 트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를 와서 이렇게 현실로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했구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5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는데 제가 볼 땐 그 노인네가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이게 훌륭한 나라구나. 김일성 주석이 건설하고자 했던 지상낙원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눈물의 한 90%는 그 약발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재에 대한 느슨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을 변화시키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오게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단 많은 사람들이 평창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간 것은 저는 뭐 10명, 100명 제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은 또 다른 점이 김여정이 방남했을 때와는 다르게 비공개로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국민 여론을 볼 때 감정적으로는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가 김영철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시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그 국민 감정을 좀 건드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비공개로 하고 그 대신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자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은 평화를 유지해서 가다 보면 남북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40배, 작년에 41배, 올해 42배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건 평화를 유지해 가면서 북한을 우리가 가서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해서 우리가 북한을 경영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붕괴해도 북한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쌓아놓고 하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중국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북한이 무너져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들어가자 이런 판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나. 그 소홀함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자 하는 취지에서 김영철이가 비록 밉지만 그래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반도의 위기 구조가 단순히 남북관계 1대1의 관계면 뭐 안 와도 그만이고 뭐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주변 4강이라고 하는 구도에서 4강끼리도 미중 간의 갈등에다가 일본하고 북한 관계, 일본하고 중국 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민족끼리 죽으라고 싸우면 결국은 우리는 방일지쟁이라는 그 고사성어처럼 남들의 그 어떤 담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감정적으로 자꾸 북한을 대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자꾸 비참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속으로 저 김영철이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릴 걸 각오하면서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 문제, 안보 문제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조금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영철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에 참석하기 직전에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게 좀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걸 감안한 것인지 청와대가 아닌 평창 어딘 모처에서 회견을 했고 맞습니다. 회동을 했고 또 회동 이후에 보통 접견 이후에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지로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라고 이제 우리 정부도 자랑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굉장히 이렇게 다듬는 이렇게 그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보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약간 지금 조금 달라진 건 이런 게 있어요. 통일부에서 이번에 남북 단일팀 구성하고 그럴 때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과거 통일부에는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통일부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런 점은 좀 소홀했습니다. 김영철이 이번에 오는데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양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면담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땡겨가지고 평창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사진도 안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 여론을 상당히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비핵화 문제를 방법론까지 제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비핵화를 단숨에 가기 어려우니까 동결 1단계, 비핵화 2단계로 해서 그렇게 가자. 이거 미국도 우리는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정부가 촛불혁명의 그 초심을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언급을 했다면 김영철 부위원장도 반대로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던가 이런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아마 우리 측이 이제 뭔가 이번에 남북 대화의 몽석을 깔아줌으로써 지금 북한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잘 되려면 우선 북미 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지. 북미 대화를 문 닫아놓고 남북 대화 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김영철도 파견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서 미국은
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 또 북한으로서는 핵 비핵화를 빼놓은 대화, 이게 이제 맞질 않아 가지고 지금 대화가 절충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만은 북한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 문제를 이제 홍 박사님 지적대로 적어도 동결까지는 불가역적인 방법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결까지는 가되 일단 미국과 마주 앉아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적하신 그 한미 합동 훈련의 연기라든가 말하자면 이걸 폐기를 북한은 주장하겠죠. 그러나 김영철이나 북한 당국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나토를 비롯해서 국제 일정상 진행되는 남북 대화를 우리가 그들을 멈출 수 있는가? 없다는 걸 아마 김영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대남통으로 지금 30년이 넘게 그 분야에 근무해 왔는데 자기네가 멈추라고 우리가 한미합동훈련을 폐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마 김영철 부장을 만나서 뭔가 좀 얘기했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지금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통일로에서 그 막는 일이 없었으면 바로 청와대로 직행해서 회담하고 공개하고 그런 서로의 어드바이스도 공개가 됐겠습니다만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네. 따라서 오늘 김영철 부장이 서울에 오늘 내일 머무르는 동안에 여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고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결국 앞으로 남북대화에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접견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 먼저 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방카 선임 고문은 오늘 오전에 이미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북한과 물밑 접촉이 있었을지 아니면 누군가 남아서 이후에 접촉을 이어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일단 뭐 제 얘기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유력지들이 이미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폐막식 때 앨리스 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관과 최강일이 보이지 않았다. 뭘 했을까? 그러면서 아마 접촉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앨리스 누커는 본래 사절단의 일원이 아니었고 김영철이 온다는 걸 알고 뒤에 비공식 사절단으로 집어넣고, 또 북한에서 북미국 부국장이 왔고 거기다가 영어 통역사까지 데려왔다. 남북한 간에 대화하는데 영어 통역사를 왜 데려오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고요. 앨리스 누커가 오늘 이방카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계속 회담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표단이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앨리스 누커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오늘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어저께 접촉해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든 없든 오늘 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를 미국도 놓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기네 그 부통령이 와서 사실상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미국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모인 회담에서 이번에 부통령이 가면 김여정을 만난다 이러고 왔거든요. 왔다는 얘기는 뭐냐? 벌써 북미 간에는 한번 고위급 대화를 하기로 약속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 부통령의 행보 때문에 북한에서 매우 너무나 껄끄럽고 모욕을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만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만나는 건데 이게 뭐 꾸중이나 들으려고 우리가 뭐하러 만나냐. 그래가지고 안 만났기 때문에 한번 일합을 겨룬 거고, 결혼했는데 신경전에서 한번 결렬이 됐지만 다시 두 번째 만남을 모색하는 수준으로 지금 평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단장을 빼놓고 실무라인 간의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셨고, 그런데 폐막식에서 겉으로는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눈길도 안 마주치고 쏙 빼놓고 악수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셨겠지만 과거 펜스는 뒤쪽으로 머리도 안 돌렸는데 이 이방카는 약간은 돌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김영철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악수할 때 자 우리 요 이방카 보좌관하고 악수를 한번 하시오. 중계를 한번 네, 중계를 한번 살짝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뭐 또 이제 이방카는 그 젊은 여성이고 또 김영철은 70대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억지로라도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악수를 했으면 조금 그 단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앨리스 후커라든지 또 밑에 지금 최광일 미주국 부국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최선희 국장 밑에 있는 이 최광일 부국장은 과거 이제 1.5 트랙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싱가포르나 또 방콕이나 이런 데서 북한 관료, 민간, 뭐 군축 관계자들과 회담해본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앨리슨 후커도 이제 2014년 제임스 클래퍼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평양을 방문할 때 가서 김영철과 여러 차례 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 박사님 말씀대로 저는 앨리슨 후커가 분명히 이방카와 함께 귀국하지 않고 북한의 최광일 부국장과 회담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뭔가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회담을 해야만 이 남북 관계가 풀린다. 뭐 평양에 꼭 오십시오. 김여정이 우리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아무리 얘기해서도 북미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기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진지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예. 또 이 북미 대화 의지를 표명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나 남북 간의 대화는 비핵화로 가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출구는 비핵화다. 지금 제가 2014년도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을 만났을 때 후세인의 예를 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로 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비핵화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으로 해석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의 북미 대화 의지가 있다. 이것이 비핵화의 의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것은 좀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참 흔한 말로 김정은에게 의자를 빼라 이런 말과 이제 똑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북한도 이제 지금 10월이 고비로 뭔가 재정 압박, 이 경제 고갈이 직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의 그 비등점을 감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을 불사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비핵화를,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렇게 쉽게 내려놓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화는 하되 그 대화가 이제 시간 벌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다가 이제 무슨 우리가 제네바 합의 때 이끌어낸 것처럼 나름대로 뭔가 접점을 조금이나마 찾는다면 점진적인 포기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시간 벌기지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핵을 포기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발을 선뜻 담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제재도 허물었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난까지 수용의 마당에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숙제가 놓여 있는 건데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대화를 한다.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많은 제재를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문 열어주고 그 사람들 가고 나서 다시 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재가 체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한 번 예외를 한 서너 번 해준 것일 뿐이지 그게 허물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영철이 왔지만 천안함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김영철이라고 해서 진짜 천안함을 저지른 게 우리의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드 에비던스라고 그러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아마 오지 말라고 했겠죠. 진짜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추정이지 증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저쪽으로 해서 뭐 나온 결의안이 나왔지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나지는 네, 않은 그렇게 안 하물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그놈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넌 오지 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남북 관계에 이런 거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김영철을 받아들인 내면에는 확증은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한으로 올 때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왔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비핵화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저께 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이게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하지만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내가 생각하는 여건은 북미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북미 대화가 되려면 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비핵화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 완전한 폐기로 직접 가기는 어려우니 1단계로 동결로 추구하고 2단계로 한 템포 그다음에 2단계로 가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렇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충분한 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은 어저께 김영철이 한 얘기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는 향후에 지켜볼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보적으로 보는 거죠. 너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냥 대화는 필요 없어. 비핵화 대화여야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비핵화라고 할 때 비핵화라는 게 뭐가 비핵화입니까? 북한을 핵까지 완전히 폐기하고 대화하자 그러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대화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폐기가 끝났는데. 동결할 의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용의 표명도 그 해당되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도 될 수 있고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잠시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단계의 비핵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것이 우리의 조건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상황에 따라서 막 바꿔요. 한때는 뭐 어떻게 얘기냐면 틸러슨 같은 경우에는 국무장관 12월 달에는 뭐 날씨 얘기하더라도 만나자 그랬더니 트럼프한테 혼났죠. 국무장관이 요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조셉 윤이라고 대북정책특별대표,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0일 동안 도발 안 하면 그게 대화하자는 표시다. 그랬는데 북한한테는 조금 약간 미국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게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북한이 한 75일 정도 도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트럼프가 동북아 순방하고 나서 테러 지원국 지원국으로 지정했잖아요. 네. 그때 북한이 핵실험이 아니라 화성 15형 발사했잖아요. 그럴 때 나온 얘기가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 향후에 60일 이상 도발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도발 안 해야 되는데 네. 얘기 안 하고 한 건 소용없다. 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꼴대를 막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미국도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이러면 대화한다.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사상 최대 대북 독자 제재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Frankly, hopefully something positive can happen. We will se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And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네,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장마당에서 쌀값을 벌여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럼에도 물론 이제 북한 체제가 이미 장마당 경제와 국가 경제로 이원화됐고 거의 뭐 80%가 장마당 경제다 보니까 사실 어떤 국가적인 재정 고갈이 직접적인 인민 생활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정권으로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월을 고비라고 북한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이방카가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내려진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독침을 거의 이제 독약을 장진하는 것 같은 주사기 바늘을 뽑은 것 같은 역할이 될 것이고 아마 지금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2단계 조치. 예, 네. 그것을 이제 주사 바늘을 살에다가 꽂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예상해 본다고 할 때 자간 북한 당국으로서는 조급한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리하게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와서 북미 접근을 시도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북미 접근의 열매, 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이틀 이후에 북미 간의 어떤 목소리나 톤이 북한이 좀 평양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톤 다운돼서 조금 미소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이번 이틀 동안에 오늘 내일 동안에 이 앨리슨 후커나 또 김영남이나 최강일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뭔가 좀 따뜻한 얘기들이 오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를 단행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또 이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면 2단계 제재를 단행하겠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올림픽 통해서 변화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했는데 관여는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관여가 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펜스 부통령이 서울 왔다 간 다음에 이게 강경 일변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김여정한테 이 언론의 관심에서 좀 가려졌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야, 우리가 초강대국이고 한국이 우리의 동맹국인데 오히려 김여정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가고 이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보수적인 잡지도 이게 우리가 너무 옹졸했다 막 이런 식으로 평가가 막 나오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또 국내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를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방카를 보내자. 그래서 이방카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대화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의 설득을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2번을 설득했더니 돌아가는 길에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화를 구분해서 탐색적 대화와 본격적 대화. 그래서 탐색적 대화는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적 대화에 가도 제재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 의지가 있으면 본격적 대화로 가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진전이 있은 겁니다. 요 자그마한 진전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훨씬 강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고집세고 못된 정권이 계속해서 그 도전적 의지를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남북 간 해빙 기류 속에서도 미국이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세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압박하는 게 말린단 말이죠. 뭔가 싸움은 말리고 흥중은 부칠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은 사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중국이 저렇게 자꾸 느슨하게 나가자고 또 태클을 거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좀 북한을 부추겨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그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저것이 외교적 제스처로 끝나면 레토릭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반발해서 국경 일대나 이런 데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뭔가 대중 외교를 좀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뤄놨는데 이 부분이 또 실시하게 된다면 남북관계 변수가 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패럴림픽이 또 남았습니다. 내일 남북 간의 회담이 있고요. 또 150명 정도의 대표단과 기자단 이렇게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림픽이 끝난 분위기는 아니고요. 올림픽이 이제 3월 18일 날 끝나는데 그때부터 4월 1일 이전에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아직 이렇게 공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히 김영철이 와서 오늘 얘기를 꺼낼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냥 우리가 북한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죠. 북한이 어마어마한 진전을 볼 수 있는 이런 카드를 갖고 왔으면 우리도 미국과 상의해서 조정해 줄 수는 있죠. 조정이라는 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전략 자산은 이번에는 안 온다. 그 어마어마한 카드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일단 응해야죠. 네.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과 사과를 한다든지 네. 이러면 이건 큰 거죠. 이런 건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집단 탈북자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그런 요구를 이제 싹 접고 그럼 이산가족 상봉 합시다. 또 생사 교환, 생사 확인 합시다. 서신 교환도 어느 정도 응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네. 또 이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북미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모색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핵 프로그램을 뭐 일단 잠정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도 미국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기죠. 북한도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킨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연합훈련 안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규모 정도는 조정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교조주의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예년의 규모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하나의 정권인데 그냥 무조건 양보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적인 마음과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협상을 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